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최고의 코이바를 피우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쿠바산 럼도 한잔 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즐길 수 있지만 그들은 좀 덜 그렇죠. 디에고 바티스테사에게 환영을 전하며 곧 클라우디오 로카텔리도 합류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쿠바에서의 연결과 정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5분, 6분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움직이기만 해도 정말 엉망이었어요. 왜 위기가 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쿠바는 항상 위기 상태였지만 지금은 역사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미르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함께해서 기쁩니다. 카리브해 진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쿠바를 그렇게 부르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없었던 고립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소련 붕괴 이후로는 없었던 일일 겁니다. 바로 쿠바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쿠바는 혼자이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회적, 정치적 피로 누적의 내부 상황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쿠바 동맹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조금 줄여서 말하자면 하나의 이미지, 즉 이중 포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외부의 포위가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금수도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가 알다시피 케네디 시절부터 계속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료가 섬에 도착하는 것을 막는 에너지 봉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과 함께 우리는 연료가 단지 휘발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요소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들, 에너지 인프라들은 이미 쿠바에서 노후화되어 있고 바로 그 이유는 봉쇄로 인한 피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내부 관리도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섬에 닥치고 있는 타격은 치명적이며 이 타격으로 인해 쿠바 국민 거의 1,100만 명이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비인단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문 1. 베네수엘라 문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2. 내부 생산 측면에서 얼마나 자급자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문제는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고 왜냐하면 차베스가 기억하시겠지만 공화국당 소속으로 1999년 베네수엘라 선거에서 승리한 후 곧바로 쿠바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기본적으로 피델 카스트로의 큰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석유 배럴을 선물하기 시작할 것이고 쿠바는 그 석유 배럴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 관리뿐만 아니라 외교적 관리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석유 배럴을 분배하거나 다시 판매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그리고 특별 시기가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소련이 쿠바의 내수 수요의 80%를 공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차베스가 등장했을 때 차베스는 91년까지 소련이 하던 일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자면 차베스는 쿠바가 의지하는 큰 기둥이 되기 시작했고 베네수엘라는 쿠바로부터 정보와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맞다면 너에게 다른 이미지를 보내서 볼 수 있을 거야. 자, 안녕 클라우디오. 안녕 여러분. 미르코 캄포키아리와 디에고 바티스테사를 모두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너는 마드리드에 있지, 맞지? 그래, 맞아. 우리가 연결이 되네.
이건 거의 기적 같은데. 정말 기적이야. 어제는 2시간 동안 연결했는데 30초나 1분마다 끊겼거든. 저는 여기서 멈추고 클라우디오에게 넘기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이렇게 클라우디오에게 조금 업데이트 해줄게요. 우리가 베네수엘라와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고, 쿠바가 얼마나 자급자족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연료 기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방금 정전 문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왜 지금 이 시기에 정전이 특히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미국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과거 전체보다도 더 그렇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곳에 계시고 reddit.ch에서 18시간 정전을 겪으셨으니까요. 그 얘기는 그만두죠. 저는 운이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외에도 지금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게다가 디에고 같은 전문가와 제가 함께하니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께 최신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바에서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섬의 많은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네트워크는 쿠바 전체의 전화와 인터넷을 담당하는 텍사라는 회사의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미안해요. 지금 좀 시끄럽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카드, 즉 긁어서 사용하는 작은 카드들이 있었어요. 그 카드를 긁어서 번호를 확인한 다음 휴대폰에 입력하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했죠. 모두가 상상해야 할 장면입니다. 본 사람도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오늘과 연결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휴대폰을 바라보며 멈춰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그 장면이죠. 여기서는 나라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이 더 잘 작동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정적인 연결이 길거리에서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제 연결 상태는 어떨까요? 3G예요. 그러니까 4G나 5G가 아니라 3G 연결이죠. 그리고 이 3G는 로마에 있는 VPN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휴대폰의 정보 위치 표시를 다시 배치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연결을 식별하는 거예요. 로마, 네, 이탈리아예요. 물론 실제가 아니라 가상의 위치죠. 쿠바 정부는 이 부분을 꽤 관대하게 넘겨요. 왜냐하면 사실상 정부든 일반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특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막기 위한 건지, 여러분, 미르코가 저를 초대해서 지금 저를 호스팅해주고 있어요. 저는 항상 기꺼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쿠바에서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과 연결하기 위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로 위치를 옮겨서 길거리 3G 라인을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집에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이제 전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웃음이 나는 이유는 집주인분이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 중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쿠바는 지금 오토바이와 태양광 패널의 히피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농담이에요. 모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력 공급을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력 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위기는 연료, 즉 생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빨리 말하고 있는데 연결이 끊길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결이 잘 되고 있는 한 저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은 잠시 건너뛰고 핵심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부분이 이미 넘어갔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를 듣고 계신데 이전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쿠바는 늘 그랬다, 항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죠. 저도 직접 확인했고 디에고 씨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구조와 유형 때문입니다. 소련 붕괴 시기의 특별 기간과 매우 비슷하지만, 즉 90년대 초반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집권 공산당 내 많은 사람들도 쿠바에 하나의 정당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적어도 그때는 뭔가 다른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미노 우르바노가 무슨 뜻인가요? 쿠바의 발전소들은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이 발전소들의 수리 부품들은 원래 제조사인 본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본사가 있던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소련입니다. 게다가 그 본사들, 즉 실제로 부품을 생산했던 회사들조차도 엘름스버튼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96년에 제정된 그 법은 미국 법인데 실제로 그 법이 무엇을 하냐면요.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르코로서 디에고에게 샌드위치를 주면 나는 더 이상 네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어떤 국제기구든 단체든 NGO든 쿠바와 협력하면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끊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은 쿠바와 상업적으로 협력하는 누구든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즉, 내가 쿠바에 10유로를 보내거나 거래하면 미국에서 10유로만큼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법은 오래된 법인데 이후에 여러 번 손질되고 수정되고 추가되고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의 틀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는 쿠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매우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접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재처럼 쿠바를 직접 타격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피해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전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70, 80년대의 발전소, 부족한 부품들. 왜냐하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생산했던 사람들이 아직 존재한다면 그들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을 잃거나 제재를 받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발전소들은 오래돼서 일반적으로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작동하나요? 석유로 작동합니다. 원유도 정제되어야 하고 이들 중 많은 발전소는 실제로 디젤로 작동하기 때문에 디젤로도 정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쿠바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디에고가 이미 말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요. 사실 섬의 북동쪽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지대에서는 석유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섬 전체 필요량의 30%에서 40%까지 충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운송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운송에 쓰려면 당연히 정제해서 연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에서는 10, 20%로 내려갑니다. 즉, 10, 20%만이 차량을 움직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80%는 없고 베네수엘라, 러시아, 알제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정제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베네치아가 주요 정제벨트였고 운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벨트라고 말하는데 만약 이 부분을 건너뛰면 바로 확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미 있나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봅시다. 오래된 발전소들, 정제, 운송, 정제된 것이 맞고 정제라고 하지만 정제된 것도 맞고 운송도 정제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것이 맞기 때문에 원유 상태에서 정제소로 가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쿠바는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월 이후 마두로의 압류와 수입 봉쇄로 한 척의 배는 베네수엘라에서 이스라엘로가 더 이상 쿠바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 멕시코가 무언가를 보내려 했지만 곧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름스버튼법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결과로 사실상 미국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발전소를 수리할 수 없고 발전소를 가동할 만큼 정제된 석유도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곳에서 나오는 제품을 운송할 석유도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공급이 줄어들고 당연히 쿠바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자주 끊깁니다. 전쟁 중에도 이런 건 봤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전이 이보다 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쿠바는 군사적으로 전쟁 중은 아니지만 외교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전쟁 중입니다. 며칠 전 18시간 동안 정전이 있었던 것은 최근 7일 동안 두 번째였습니다. 3월 16일에 있었던 정전은 며칠 전 일이었는데 24시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무엇이 멈추냐면 냉장고, 음식이 상하고 당연히 충전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춥니다. 연료가 없으니 트럭을 운행할 수 없고 우리는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합니다. 전력 회사가 작동할 연료도 없으니 전기 오토바이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옛날 전력회사에 연결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거의 공짜로 들어오던 연료도 이제 더 이상 없고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그걸 사겠습니까? 저는 모든 나라에서 전쟁 중인 나라들도 포함해서 항상 해왔듯이 지원 발행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기부금을 다 썼고 다시 활성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인인 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링크에는 쿠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 임무를 지원하는 모금 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연대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소에 부품이 없고 작동시킬 석유도 없고 이동할 수단도 없고 석유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식의 간접적인 압박과 제약 그리고 봉쇄 때문에 결제 시스템, 예를 들어 페이팔 같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 모든 결제 계좌의 화면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공개할 거고, 아니 분명히 공개할 겁니다. 그 화면을 보면 모두 정지되어 있고 다른 많은 결제 시스템들도 여기 쿠바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쿠바 페소로 사나요? 아무도 쿠바의 화폐인 쿠바 페소로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석유조차도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물과 쓰레기 처리입니다. 어제 저는 아바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다니는 군인 35명 트럭 3대, 굴착기 2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의 한 어르신이 농담을 하셨는데, 좋아,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지나가지만 원래는 하루에 3번 지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3일에 한 번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원래 하루 3번 지나가야 할 때인데 3일에 한 번만 지나가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탈리아에서는 민방위대와 군대를 보냅니다. 쿠바는 군대를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대략 110명, 120명 정도인데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략 그 정도 규모라는 거죠. 아바나의 쓰레기 수거 트럭, 지금 수도에 대해 말하는 건데 대략 100대, 120대, 110대, 120대 중에서 실제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트럭은 30대뿐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두 가지 통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관광객 수가 30% 감소했고 2025년에는 추가로 10%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또 6%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관광객들을 위한 상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쿠바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살돈이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구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상점들은 오직 관광객들만을 위한 상점들이고 물 위에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연결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여기 상점에선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해요. 이미 관광객이 줄어들면 뭘로 그들을 지불하겠어요? 외화를 벌기 위한 수단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외화, 즉 달러나 유로 같은 통화예요. 그래야 부족했던 것들을 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물이 관로 안에서 흐르도록 밀어주는 것은 펌프이고 이 펌프는 전기로 작동합니다. 때로는 발전기로도 작동하는데 둘 다 전기와 연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미노 효과를 보시겠죠? 집에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덜하고 때로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석유 공급을 중단했고 거의 들어오는 석유가 없으며 몇 달째 사실상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월 이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70, 80년대 소련제 부품을 사용하는 발전소지만 부품 회사들이 쿠바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수리하려 해도 발전소가 멈추게 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석유도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몇 년 전 쿠바 개혁으로 어렵게 얻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나 외곽이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많은 시민들과 교외 지역에는 전기 레인지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쿠바 정부가 시행한 개혁으로 기술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바나 외곽 작은 마을에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8시간, 아바나 수도의 보호구역에서의 18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행동하고 일하기 위해, 즉 뭔가를 하기 위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평범한 집이지만 특별한 집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병원, 대학 등과 가깝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을에서는 2일, 3일, 4일 동안 정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최소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이 보호 그리드는, 즉 국가 전체가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노후된 발전소, 석유 없음, 이동할 연료 없음, 쓰레기를 치우는 트럭 없음, 거리의 쓰레기 증가와 어려움의 증가. 몇 주 전 소방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에 쓰레기 때문에 출동을 못합니다. 불은 왜 나냐고요? 웃고 싶으세요? 울지 않으면 다행이죠. 화재가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전기 오토바이를 집에서 충전하는데 전기 시스템이 버티지 못하고 배터리에 불이 붙어요. 정말 미친 도미노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하바나의 급수 펌프들은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오후에 저는 끔찍한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한 청년이 칼을 꺼내들고 저에게서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미 그쪽에 가고 있었을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공격당하는 남성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근육질의 건장한 남성들까지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으니 모두가 알아야 할 최신 상황입니다. 쿠바는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가치에 비해 매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즉, 돈은 별로 없었지만 안전은 많았습니다. 수십 년간 와온 증인들이 있었고 밤에 아바나에서 휴대폰을 들고 다녀도 큰 일은 없었습니다. 약 5, 5, 7, 7년 전부터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에고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 예를 들어 과테말라 같은 곳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30살의 건장한 쿠바 남자들이 밤 11시 이후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한때 매우 안전했던 나라였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이나 이런저런 걸 부탁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미리 다 털어놓으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르기. 보르기 너한테 더 안 좋아진 거야? 잠깐만. 왜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더 나빠진 거야, 범죄다. 왜냐면 점점 더 암시장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거래에 있어서도 암시장 관리하게 됐거든. 외부 물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야.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필요가 있지.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 식량 배급이 있어. 쿠바 사람들은, 그리고 클라우디오도 보고 있겠지만, 적은 것으로도 품위 있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 쿠바의 검소함은 유명하며 국민의 품위는 더욱 잘 알려져 있어. 저 역시 쿠바에서의 경험은 증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주 적은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는 모습이 보이고 엄청난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리브레타 정부가 특정 식품을 배급하기 위해 나눠주는 그 책자는 예전에는 수십 가지 품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3-4가지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불규칙하게 들쑥날쑥하게 배급되고 예전처럼 정기적으로 배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빵 배급표와 비슷해요. 그걸 리브레타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각 가정은 베네수엘라에서는 클랩 가방이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가져와서 리브레타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지정된 건물에 가면은 쿠바 정부 시스템이 소금, 콩, 쌀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일정량 할당해 줬어요. 물론 일정한 물품들은 한 달 내내 충분해야 했습니다. 점점 이 시스템은 변화하고 약해졌으며 오늘날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품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전에 클라우디오가 말했듯이 제가 2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클라우디오도 알겠지만 보충보다는 미르코 네가 말했으니까. 문제는 항상 너를 따라다니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미르코 2021년부터 했지. 맞아. 세우세이, 쿡, 즉 쿠바 태완 페소, 쿠바에서 모든 쿠바인이 사용하던 화폐였어. 세우세이, 만약 네가 외국인으로 쿠바에 도착하면 세우세이로 환전하도록 강요받았지. 이렇게 하면은 쿠바 정부가 클라우디오가 말했듯이 유로, 달러, 강한 통화 같은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외화는 국제시장에서 영토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없어졌어. 예전에는 세우세의 한계가 쿠바 페소 25개 정도의 가치였지, 이해를 돕자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바로 쿠바 페소로 가는 거야. 용기 있는 결정이지. 잠깐 내가 이거 넘기지 않을게.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건 결정이었어. 쿠바 행정부 내부의 결정이었지만 상황을 바꾸진 않았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쿠바 페소를 주는 환전소들은 공식적이기 때문에 너는 길거리에서 환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었으니까. 통화를 관리하는 건 어쨌든 항상 정부야. 그러니까 개념은 이거야. 네가 쿠바에 들어오면 달러도 쓸 수 없고 유로도 쓸 수 없어. 나한테 줘야 하고 내가 바꿔주는 거지. 그리고 쿠바에서만 쓰는 화폐가 생겨. 기억나지? 쿠바에 가본 사람은 다 알 거야. 체게바라 그려진 3페소 동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야. 당연히 난 그거 튜지에 올렸지. 3개. 관광, 대규모 관광이 쿠바를 전혀 몰랐던 시기에 클라우디오, 네가 아바나에 있다면 나는 아바나 센트로에 살았어. 바라데로나 베다도에는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바나 센트로야. 원래 다마 데 블랑코, 즉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었어.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야. 자, 쿠바에 가서 바라데로나 관광지에만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클라우디오가 말한 것처럼 쿠바 페소로 물건을 사는 곳이 따로 있고 세우세로 사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을 거야. 아바나 시내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베다도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다이키리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베다도에서 다이키리 한 잔이 15세우세였거든. 계산해보면 25페소가 1세우세야. 상상해봐. 문태환 엔지니어가 201년 연금으로 510달러, 즉 10세우세를 받았어. 그러면 베다도에서 다이키리 한 잔도 살 수 없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숫자들은 관광이 줄어드는 시점에 해당하는 거야. 네가 먼저 말했잖아, 미르코. 관광이 줄어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국제통화의 흐름이 바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지. 예를 들어 연료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그들이 팔지 않는다는 거야.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이미지를 올리는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야. 왜냐하면 그게 클라우디오에게 연결고리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베네수엘라는 2011년에 연료만 준 게 아니었어. 베네수엘라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서 인터넷, 즉 광섬유가 쿠바에 도달할 수 있게 했어. 오늘날 1월 3일까지 섬의 90% 인터넷은 이 광섬유 케이블로 제공됐고 10%는 위성을 통해 제공됐어. 보시다시피 베네수엘라와의 연결이 정말로 바로 붙어 있었어. 많은 필수품에 이중 제약이 있었지만 이 광섬유와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됐어. 클라우디오가 말했듯이 모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 그리고 항상 그랬던 이유는 이게 최근 몇 년간 많은 시위를 촉발시킨 큰 동력이었기 때문이야. 왜냐면은 2012년, 2013년 이후로 쿠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짜 상황이 어떤지 깨닫게 되었거든. 왜냐하면 네가 네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이해해야 하거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정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기억하지, 그렇지? 아랍의 봄을 기억하고 대규모 인터넷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해. 여기서 멈출게. 하지만 이 몇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었어. 두 번째로 관광 감소의 이유가 뭐야? 두 번째로 이 빌어먹을 환전을 왜 없앴는지 이유가 뭐야? 그게 좋은 돈을 들여오는데 유용했다면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이 케이블이 아직도 작동 중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갈등, 마두로 사태 동안 이 케이블이 끊겼는지 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지 아직도 작동 중인지 아닌지 궁금해. 아니, 나는 그 케이블이 아직 작동한다고 생각해. 아까 말한 이유 때문이야. 인터넷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의 불씨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그 시위는 섬에서 매우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인터넷을 끊는 건 전략적이지 않아. 인터넷을 차단하는 게 전략적이야. 이란에서 자주 그랬던 것처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경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군중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적이 있었어.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에서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가능성 말이야. 최근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여러 번의 시위가 있었으니까 디에고가 준 아이디어들과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해볼게. 좋은 아이디어야. 네가 리브레타스에 대해 질문한 것처럼 리브레타스를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떤 요소에 도달해야 해? 실제로 그건 네가 네 텃밭에서 기른 토마토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문서였어. 기술적으로 쿠바의 텃밭은 쿠바인들의 소유이고 국가를 통해서
내 토마토에 접근할 수 있었어. 이건 단순화된 설명이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카스트로 시대에 생겨났고 쿠바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허용했고 또 교통과도 연결돼. 왜냐하면 아까 그가 임금에 대해 훌륭한 비교를 했잖아. 너희는 그게 얼마인지 알아? 집에서는 물론. 예를 들어 이동하는 것 말이야. 베다도는 아바나의 한 구역이고 센트럴 아바나는 또 다른 구역이야. 아바나 비에아도 있고 이처럼 아바나에는 여러 구역이 있어. 이동하는 데에도 400, 500, 600 쿠바 페소, 즉 현지 화폐로도 비용이 들 수 있어. 버스를 타고 1000km를 이동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130페소야. 그런데 4km 이동하는데 600페소를 쓰고 국영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데는 130페소만 써. 섬 전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진 않아. 하지만 이 비교를 보면 이념이 모든 사람이 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멋진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쿠바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건 분명히 사실이고 단순한 그들의 의견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교통 운영에서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개선해도 한계가 있다는 게 증명됐어. 한 쿠바인이 우가라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래, 우리는 교통수단을 탈 수는 있지만 교통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더 고장나고 있어. 한편으론 모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만약 아바나에서 아바나까지 가는데 600페소가 들고 130페소에 1000km를 가야 한다면 분명히 그 버스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운영 비용조차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휘발유, 버스, 그리고 운전사까지. 교통수단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연료 문제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며칠 전에 주유소에서 2km나 되는 줄이 서 있었어요. 멈춰있는 차들이 리터당 9, 10달러, 9, 10달러, 8, 9유로를 내고 있었어요. 아까 했던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에 월급까지 더해봅시다. 이 정도 크기의 파파야. 이렇게 큰 파파야는 500페소까지 할 수 있어요. 경비원, 즉 이탈리아어로 커스토디라고 하는 사람의 월급은 2000페소 정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000에서 2500페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파파야 4개를 사거나 그냥 살아보려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당신의 선택지예요. 이렇게 낮은 월급과 이렇게 비싼 물가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조차도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준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중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잠깐만요. 이렇게 오랫동안 독재로 인해 항상 문제를 겪어왔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외부와 비교해서 어떤지 한 번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쿠바 망근자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있을 거고 특히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루비오 제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2세나 3세로 진짜 쿠바계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인내심 한계가 정말 그렇게 높은 건가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래도 존중받지 못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죠.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나 다른 나라들처럼요. 어떻게 그런 수용에 이를 수 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몇 가지 데이터만 말씀드리고 이유는 클라우디오가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인식, 시위에 대한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쿠바에서 모든 국민이 현 대통령인 디아스카네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쿠바가 도널드 트럼프의 침공을 두 팔 벌려 기다리며 해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쿠바에는 매우 다른 상황이 있지만 몇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쿠바인들은 쿠바를 사랑하고 베네수엘라인들도 베네수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쿠바를 누군가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쿠바에는 매우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탄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아스카넬이 몇 년 전에 취임하자마자 반복했던 많더라는 반혁명가들과는 대화도 관용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59년 1월 1일부터 항상 있었던 만트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초래했을까요? 스마리엘로 위기 이후로 저는 역사를 좋아하지만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1980년 피델 카스트로가 전 세계 앞에서 쿠바에 불만이 있다는 것과 많은 쿠바인들이 그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불만족한 이들에게 떠날 기회를 주어 12만 5천 명의 쿠바인이 떠났습니다. 알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마리엘로스 사태 이후에 기억하세요. 이 점을 꼭 언급해 주세요. 여기서는 1960년부터 국제법에 반하는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가 시작됐고 1994년부터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1994년부터 유엔이 최소 30번 이상 요청했습니다. 33번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유엔 총회에서 금수조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즉 33개의 결의안이 있었고 마지막은 2024년에 있었습니다.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 금수조치 중단이 요청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법에 위배되고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쿠바 반체제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쿠바 감옥에는 1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치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명칭을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들을 정치범이라고 부릅니다. 이 1000명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이주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엔 회랑, 다리엔 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곳에는 베네수엘라인, 쿠바인, 아이티인, 에콰도르인이 다리엔 숲을 도보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미국 국경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 2기 때 유명한 PMOH법이 폐지되었을 때 말이죠. 즉 쿠바에서 마이애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스카이호스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모두가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PMOH법이 적용됐던 겁니다. 그들은 그 바다를 30분 만에 건너면은 바로 난민이 될 수 있었지만 트럼프가 그걸 없앴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기본적으로 유일한 이민 방법은 육로뿐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섬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결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수천 명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니체는 말고 미르코 전반적으로도요. 하지만 이주 물결이 있었어요. 물론 850만 명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 의해 가려졌지만요. 우리가 말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 섬에선 수십만 명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반대파 사람들이 섬 밖에 나가 있어요. 마드리드, 마이애미, 다른 나라들에 있죠. 그러니까 시위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시위를 이끌었던 사람들처럼요. 그들 대부분은 예술단체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르코, 왜 관광이 줄었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 직접적인 교류를 재개했기 때문이야. 미국 항구에서 출발하거나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크루즈 선박들이 아바나에 정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엄청난 돈과 관광객 그리고 활기를 가져왔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섬을 옥죄기 시작했어. 바이든, 우리가 잘 말하지 않지만 바이든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가속 페달을 밟았지. 이 계획의 주모자가 마르코 루비오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왜냐면은 너가 아까 말했듯이 마르코 루비오는 바로 쿠바를 옥죄려고 애쓴 사람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7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나는 파토 코티디아노에 썼어. 마이애미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우파와 극우 대통령들이 만났고 라틴 아메리카 방패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어. 그 테이블 위에 있었던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쿠바였어. 바로 그 이유는 쿠바를 고립시키려는 생각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도 제외됐어. 중국은 지금 이 순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또한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마도 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야.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또 한 가지를 기억하자. 쿠바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든 게 여기서 이루어졌어. 알다시피 그는 쿠바 누에바 트로바의 가장 중요한 싱어송라이터 중 한 명이야. 그가 총을 요청했고 며칠 전에 열린 행사에서 그에게 총을 줬어. 클라우디오가 그 행사가 열릴 때 이미 도착했는지 모르겠네. 그래.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카라카스에서 작전이 벌어지고 마두로가 납치됐을 때 마두로의 사설 경호원들이 쿠바인이었다는 거야. 그들 모두 32명이 전부 죽임을 당했어. 32명 현장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미국 델타포스 앞에서의 쿠바인들의 저항 신화도 1월 3일에 상산 조각이 났어.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도 어려운 서사 앞에 서 있는 거야. 질문인데, 디에고, 트럼프가 마두로와 마약 밀매를 핑계로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일이 사실상 쿠바를 옥죄는 전략의 또 다른 한 조각이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쿠바를 떠받치고 있던 닻이었어. 그래서 이건 더 넓은 전략의 일부야. 있잖아, 나는 트럼프와 전략을 같은 문장에 넣고 말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그렇지. 나는 그냥 쉽게 말하려고 트럼프라고 한 거야. 아니. 사실 우리 모두 누구 얘기하는지 알잖아. 먼저 이란 복격하고 그 다음 보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은 뒤에서 만약 우리가 쿠바에 대한 이 마스터마인드를 생각해 보면 그게 마르코 루비오일 수도 있지. 정말로. 소련이 무너진 후 쿠바 상황을 지탱해 주던 큰 기둥은 차베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두로의 베네수엘라였다.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쿠바에게는 확실히 훨씬 더 어려워졌지. 저 사람이 하려고 해. 멕시코를 침공하려 했지만 멕시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그건 정말 큰일이야. 지금 이 순간 클라우디오가 말했듯이 멕시코는 미국의 간섭 정책에 의해 목이 졸리고 있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 유명한 말이 있지. 불쌍한 멕시코. 미국과 가까우나 신과는 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들의 압박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해 줬으니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보태고 싶어. 바이든은 우리 유럽인들과 관련된 일을 조용히 처리했어. 네가 미르코로서 쿠바에 가기로 결정했다면 2021년 이후부터야. 그 전이 아니라 2021년부터는 더 이상 일렉트로닉 시스템 포 트래블 어터라이제이션, 즉 유럽인이 미국에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어. 비자를 신청해야 해. 그래서 바이든은 아무 말 없이 유럽인의 쿠바와 미국 입국에 대해 가장 강경한 조치 중 하나를 취한 거야. 2021년부터 쿠바에 가기로 결정하면 자동으로 미국에 ESTA로 입국할 수 없어.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나처럼 거의 확실하게 거절당할 거야. 하지만 쿠바 때문이 아니라 물론 시리아 때문이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거절당할 수도 있어. 이로 인해 모든 유럽 시민들, 즉 우리들이 쿠바에 가면 미국의 간소화된 시스템으로는 관광객으로도 사실상 미국에 갈 수 없게 돼. 그 법, 즉 바이든의 그 법의 효력은 평생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일렉트로닉 시스템 포 트래블 어토라이제이션 자격을 잃으면 더 이상 일렉트로닉 시스템 포 트래블 어토라이제이션을 신청할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거야. 이게 많은 걸 설명해 주네. 테러리즘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지만 클라우디오가 말했듯이 이 법의 이름이 중요해. 아무 법이 아니기 때문이야. 2022년 8월 22일 바이든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어. 그러니까 이제 쿠바는 그 유명한 테러 축에 들어가게 된 거야. 부시 기억나지? 테러와의 전쟁. 그래서 그 축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미국이고 미국이 요즘 모로코와 협상 중이야. 그들이 폴리사리오 전선을 테러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폴리사리오 전선이 서사하라 했고 이름들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야.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해.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지 헤즈볼라에게 얼마를 줬는지 분석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거 순전히 지정학적인 이야기야. 나는 이걸 말하고 싶어. 누가 어떤 이념을 믿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 쿠바 체제를 지지하든 나는 아니지만 아니면 반미든 친미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말이야. 하지만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제재 이야기만으로도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걸로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질 거야. 나는 요즘 며칠 동안 영상을 좀 봤는데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도 있고 집들도 한번 봐봐. 영상에 음악 같은 걸 깔아놔서 여기다 트진 않겠지만 정말 심각해.
디에고는 분명히 어떤 시기에는 인구의 30, 40%가 체중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또 그 사람들은 그냥 제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들이 자기 정부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나 미국 등등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저 사람들을 봐. 정말 절망에 빠져 있어. 그리고 이런 영상이 수십 개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여러분의 이념적 입장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70년 동안 이념 전쟁을 해왔다는 걸 이해해. 그들과 미국인들이 말이야. 하지만 소비재, 군사적이지 않은 물품들, 쿠바 정부의 힘을 키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의 반입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유엔의 모든 결의안들도 바로 이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그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점이야. 미르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푸틴이 했거나 시진핑이 했거나 미국 제국의 영향권 밖에 있는 다른 세계 지도자가 했더라면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에 반한 범죄로 움직이라고 요구하고 있을 거야. 이것은 국제법의 작동 방식과 우리가 왜 이중잣대를 쓰는지 이해하려는 거야. 네가 아주 잘 설명했듯이 감정이나 누군가가 쿠바 혁명에 낭만적으로 얽매여 있다고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자. 이건 중요한데 우리가 라하바나에 입성한 바르부도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야. 혁명이 승리한 1959년 1월 1일부터 오늘날의 쿠바까지 색깔은 없다. 쿠바 혁명은 하나가 아니고 아주 많은 단계를 거쳤어. 그래서 쿠바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여러 단계를 이야기해야. 오늘 우리는 쿠바 혁명에 남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누군가는 카스트로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 했어. 라울 카스트로와 카스트로 이가는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닐 뿐이야.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요점은 네가 말했듯이 지금 쿠바 국민들에게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부를 팔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 사실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지. 왜냐하면 쿠바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을 바꾸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찬성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연료 공급 채널을 다시 열겠다는 거야. 의약품은 계속 들어올 수 있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어. 음식도 아주 중요한 점에서 그 외의 것들도 계속 들어올 수 있어. 너와 밖에 있는 동료들에게 축하를 전해. 내가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말하게 해줘.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관광 말고, 왜냐하면 섬에는 나를 소름 돋게 하는 정치 관광이 있기 때문이야. 지난 15년 동안 쿠바를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난주에는 자기 당의 깃발을 들고 모두 쿠바로 달려가서 자신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지. 그럼 그렇고 어쨌든 도움은 언제나 환영이야. 이런 임무들은 네가 말한 것처럼 위험하기도 해. 왜냐하면 너도 한 사람이니까 여러 곳을 다녀야 하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든. 쿠바에 갈 때는 쿠바 정보기관에 네가 다른 누군가의 임무로 온 게 아니라는 것도 설명해야 해. 왜냐하면 미국이 너를 입국시키지 않을 위험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쿠바 정보기관에도 네가 위협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필요해. 그 기관이 규모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작동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위험은 어디에나 조금씩 있다는 거죠. 문제는 실제로 진행 중인 진짜 협상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타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시위가 정부를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인을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인가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시위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클라우디오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위는 지금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트웰이라는 가수가 만든 영상을 찾아보면 물론 그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요트웰을 검색해보세요. 파트리아 이비타라는 곡인데 이 곡은 기본적으로 피델과 카스트로 지지자들의 혁명 구호인 조국 아니면 죽음의 정반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영상은 이미 2, 3년 전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갈 수 없어요. 개방해야 하고 민간 기업이 특정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들어온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쿠바인드조차도 그 유명한 보고 시스템이 90년대 초반에는 정말 훌륭했지만 그리고 나서 기계를 교체할 수 없게 되면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기계와 장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의료 치료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대학이 있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도 특정 기술이나 특정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정당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는 당사 사무실을 불태우고 있네요. 시위는 2000년에 시작됩니다. 2000 코로나 이후, 이미 코로나 때도 뭔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시위가 매우 강하게 시작되고 무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체포가 시작됩니다. 쿠바에서는 쿠바 체제에 반대한다고 의심만 받아도 감옥에 갑니다. 정당한 재판이라는 개념은 쿠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바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어떤 단서가 있어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활동가들이나 가슴에 무언가를 달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투옥된 적도 있습니다. 파트리아 이비다를 외치거나 아바나를 걸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녀는 쿠바 정부에 맞서 봉기를 외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준 안에서, 물론 우리 기준이 최고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여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안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준 말입니다. 이런 일은 쿠바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쿠바는 쿠바 역사를 분석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독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쿠바 정부가 끊임없는 공격과 자결, 생존의 필요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아마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실을 정의할 때 무턱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미르코에게도 늘 말하지만 복잡성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클라우디오 덕분에 복잡성이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디에고가 잘 표현한 모든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그것들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곳에 있는 쿠바인들의 심리적 인식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워싱턴이요. 정치 권력의 박탈, 디에고가 말했던 대통령의 교체 등등등등등. 이게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2022년 모스크바, 키이우, 젤렌스키를 제거하라는 요구, 나라를 침공할 준비. 그들은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이중잣대죠. 만약 이런 일이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쿠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쿠바는 골칫거리이자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죠. 왜냐하면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는 분명히 무너졌으니까요. 90년대 이후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릴라 전투력을 가진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에서 키토 퀸나발레 전투라고 불리며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워털루로 여겨집니다. 그 전투는 체게바라가 이미 사망한 시기에 일어났으며 그 이전 시기에는 그가 앙골라 해방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나미비아의 독립과 아파르테이트 해방,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쿠바군은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섬에 대해 시도되고 있는 일은 사실상 모스크바가 키이우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영향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나누려고 하고 같은 사고방식을 서로 다른 두 지역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동유럽, 미국인들은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소위 먼로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미국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전체를 관리하고 유럽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트린입니다. 쿠바인의 인식, 아까 말씀하셨죠? 왜 쿠바인들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나요? 여기엔 외부의 큰 편향 구조가 있습니다. 디에고가 여러 측면에서 이미 언급하고 포함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쿠바는 국내 총생산과 경제적 가치가 같다고 가정하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처럼 45%의 영양실조율을 보여야 합니다. 쿠바에서는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고 물건을 찾아도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건을 못 찾을 수 있지만 쿠바는 다릅니다. 쿠바인들은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그들에게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3달러밖에 없었을 때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안이에게 3달러를 주고 루카에게도 3달러를 준다고 해봅시다. 지안이에게 3달러를 주면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루카에게 3달러를 주면 겨우 샌드위치 하나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쿠바인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에서 현재 상황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케네디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년에는 아이젠하워, 62년에는 케네디, 그리고 3447번입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게 바로 금수 조치입니다. 금수 조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작은 아이젠하워의 한계를 확대한 케네디입니다. 지금까지 섬을 곤경에 빠뜨린 게 바로 이 모든 것들입니다. 동시에 쿠바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내부적으로 반응이 없는 것도 설명해 줍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려고 할 때 말이죠. 하지만 쿠바인들은요,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끊임없이 공격하려는 누군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 있으면 우크라이나처럼 단결과 강한 민족주의가 생깁니다. 반면 미르코 페냥은 이해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쿠바 경제는 여러 면에서 80년대에는 분명히 더 좋았고 지금은 더 나빠졌습니다. 등등등등등등. 훨씬 더 좋았고 항상 훨씬 더 좋았습니다. 특히 어떤 시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같은 조건, 즉 범죄가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이것이 섬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보조금을 주면 반대로 암시장이 생깁니다. 이것은 지금은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화가 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당이나 정부에도 분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같을 때 이들은 항상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쿠바에서 3달러면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건 확실했고, 예를 들어 컴퓨터가 집에는 없었지만 학교에는 있었고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거죠. 나중에는 절대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쿠바에서 살 수 없던 이유는 금지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쿠바의 숲속에서 학교를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열대우림은 아니고 야자수 사이에 학교가 있고 거기에는 작동하는 컴퓨터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학교에 가는 길은 찾을 수 없죠. 쿠바는 그런 곳이라서 쿠바 사람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점을 추가해야 해요. 쿠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59년까지는 710년 동안요. 라프라이더는 미국 기병대였고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테오도르 첫 번째 대통령이 이끌었어요. 프랭클린이 아니라요. 그들이 섬을 점령했죠. 그들은 59년부터 스페인, 미국, 영국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하나 끝나면 또 이어졌죠. 이 정복 중 하나, 즉 긍정적인 혁명은 바로 평화입니다. 쿠바인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공산당원이야. 혁명에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젠장, 이걸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면 포카 미세리아가 돼요.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걸 관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쿠바인들은 실제로 정부를 많이 비판하지만 그 방식이 반항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진짜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쿠바는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쿠바의 영아 사망률은 이탈리아만큼 낮아요. 우리는 수백만 유로가 더 많아요. 동시에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범죄와 관련해 10년 전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쿠바 3명 중 1명이 경찰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경찰이 없어요. 그들은 다른 일을 하거나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해 다시 팝니다. 사회가 완전히 변한 또 다른 요소이며 저는 이와 연결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다음 단계이자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섬 외부의 공항 접근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탈리아에선 이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에고나 스페인 상황은 잘 모르겠고 현재 항공편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대부분 항공편이 운항 중단됐고 남은 항공편도 거의 없습니다. 모두 아실 겁니다. 출발 시 기술적 경유를 하며 섬에 도착할 연료와 섬에서 출발 후 약 45분 1시간 운항 가능한 연료만 싣고 갑니다. 대부분 산토도밍고로 갑니다. 최근 며칠간 우리가 본 현상은 무엇인가요? 이런 비행기들이 기술적 경유를 해야 하는 공항이 있는 나라들의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압력을 피하고 있는 항공사는 어디가 남아있나요? 터키 항공만 남아있는데 떠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터키 항공만 남으면 여러분께 다시 상기시킬 겁니다. 저를 팔로우하는 분들 중 이스탄불 경유 시 체포될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터키 항공만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도 합니다. 왜 터키 항공인가요? 강한 우위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중동의 허브인 두바이의 문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중남미와 그 일대에 집중하며 여러분에게 미국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또 하나의 조각을 추가하고 공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쿠바 의사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각국에 압박을 가해 쿠바와의 연결을 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이탈리아에도 그들이 있었죠. 항공편이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는 항공사들로부터 신호가 오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즉, 항공사들로부터 그런 신호가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유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2배로 오른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쿠바에는 항공유가 없어서 외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정말로 아주 적은 양만 있습니다. 공항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공항에 대해 마무리하자면 이미 말씀드린 압력들로 인해 공항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석유, 외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항이 봉쇄된다면 항공편이 더 이상 이곳에서 출발할 수 없게 되고 쿠바로도 가지 못하게 되며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 지상작전을 계획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디에고와 의견이 같고 이는 그들의 이익이나 생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편과 출입이 모두 불가능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그때는 균형이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특히 트럼프와 루비오의 이익은 단순히 협상처럼 섬을 말 그대로 사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매우 몰입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르코, 네가 말한 그 분노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세계에서 학위 취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쿠바의 초등학교 성적은 졸업 성적에 비례해서 반영되며 즉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선진국 수준의 문화와 선진국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구식 표현을 쓰자면 제3세계의 유동성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에고도 이 비유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랍니다. 여기서는 미국에 의해 빼앗길 만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럴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훨씬 더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같은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SG. 그는 멋진 신발을 신고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쿠바에서는 아이폰이 엄청나게 많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당신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탈리아가 가진 군사적, 경제적 가치와는 같지 않지만 능력과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한 달도 버티기 힘들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도 짧습니다. 쿠바는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높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채팅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걸 봐서 추가하고 싶은 기술적, 군사적 사안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트럼프는 최근에 쿠바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최신 농담 중 하나죠. 그래서 쿠바 군대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군대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략 5만 명의 정규군과 100만 명이 넘는 준군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오래된 T-55, T-62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MiG-29, MiG-25, MiG-21 전투기도 몇 대 있지만 연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전투기들의 정비 상태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란은 항공, 해군, 대공 등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 쿠바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약 미국의 항공모함이 해안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있다면 쿠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쿠바는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릴라전입니다. 만약 쿠바를 침공한다면 섬 내부에서 길고 끊임없는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행운을 빕니다. 대중봉기나 강력한 운동이 없다는 확신이 없다는 말이죠. 네, 안티고베.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역사 속에서 이미 대인 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쿠바 사건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도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조르기 전략, 동맹 제거, 그리고 쿠바를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강압을 가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열어두고 그래서 쿠바인들이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와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미국인들이 실행하고 있는 소위 수동적 전략일 것이고 앞으로도 이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군사 목표물도 없습니다. 오래된 미그 21이나 T-55를 파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상륙하더라도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비데 불피오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미국 대표인 마이클 해머가 쿠바 의사들의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2026년 3월 8일자 코리에레 델라세라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답변하고 싶으시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저는 단지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추가한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논평하고 싶었습니다. 클라우디오가 말한 것, 그리고 지금 미르코가 말한 쿠바 근대의 상황, 그리고 클라우디오가 말한 공항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에서 기지 위치를 확인했고 미국이 쿠바에 관타나모 기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타나모 기지가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 기지는 동쪽 산티아고 데 쿠바 근처에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몽카다 병영이 있고 그 후에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바하마는 기본적으로 미국이고 푸에르토리코도 미국입니다. 산도도밍고도 있습니다. 밀사 비나데르는 IT에 장벽을 세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와 동맹입니다. 즉 쿠바는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이룬 이후로 쿠바는 말 그대로 포위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에스트라다 독트린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당신이 멀로 독트린을 언급했지만 에스트라다 독트린과 토마르 독트린 사이에도 흥미로운 분열이 있습니다. 두 독트린 모두 라틴 아메리카 외교관에서 비롯됐습니다. 멕시코는 주로 에스트라다 독트린을 브라질이 그 다음으로 사용합니다. 아니, 룰라는 어디로 갔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룰라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트로는 이미 콜롬비아에서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페트로는 콜롬비아에서 자신의 진영이 계속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꼭 자신의 진영과는 아니지만요. 연속선이 유지되길 바라며 우리배의 재집권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룰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가 아까 내게 이미지를 보여줬잖아. 내가 너한테 말했듯이. 내 인스타그램 프로필 상단에 그걸 올려놨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시물인데 2014년 제가 쿠바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진들을 보면은 방금 본 이미지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쿠바에서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집을 칠하거나 외벽을 손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만난 동료들의 많은 이야기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쿠바 의사들이 파견 임무 중 탈출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말하기에 내가 받는 연금으로는 10세우세, 나 15세우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400 쿠바 페소, 350 쿠바 페소 정도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거나 집을 칠하거나 아니면 집을 칠할 페인트를 사러 가거나 밥을 먹거나 해야 해요. 그래서 집을 최소한 체면 칠해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지만 제대로 된 공사는 할 수가 없어요. 70세가 넘은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쿠바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셨는데 구시가지 중심에 무너져가는 건물과 활동들이 많았고 그게 정말 비극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봤지만
클라우디오 쿠바의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인데 이건 2014년 쿠바 아바나 중심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12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여기가 박물관이에요. 바로 이게 그때 보였던 모습이에요.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그곳에서 박물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자, 좀 더 넘기면 몇 장의 사진이 나와요. 네, 여기가 중심부이고 사진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건 분명히 7월 26일 운동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세요. 아니, 제 말은 여기가 대학이었고 여기가 그 부분이에요. 자, 위에서 보면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실 수 있어요. 건물 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바나에서는 그러니까 클라우디오가 말했듯이 관광지 밖에 아바나가 이런 상태라면 이미 2014년에도 그랬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 당연히 상황이 더 악화됐죠. 엄격한 사람일 수도 있고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쿠바 국민은 그 유전자 자체에 혁명 정신이 깃들어 있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타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쿠바 의사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인기가 없어질 겁니다. 클라우디오,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물론 인간적으로 쿠바 의사들이 칼라브리아에 와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호적인 국민, 우리가 친구로 여기고 싶은 국민, 이탈리아 국민처럼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를 감동시키지만 저는 국제법 분야에서도 일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작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그게 뭐라고 부르죠? 인신매매입니다. 국제법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쿠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실제로 쿠바가 수출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이 단어를 쓰게 해주신다면 바로 그들의 지성, 인간적인 역량입니다. 인적 자본이란 표현은 자본주의적으로 느껴져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재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적인 관점에서 또는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문해교육 요단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파견되었는데 쿠바가 그 선구자였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즉 내가 너에게 알바니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20명의 의사를 보내서 도와주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로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계가 매우 미묘해지고 회색지대가 됩니다. 그 돈은 의사가 아니라 국가가 압수합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북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전 세대의 북한인들을 러시아에 보내서 나무를 베게 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돈을 국가가 가져갔지만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 그룹의 의사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당의 임무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 의사들에게는 쿠바에서 받는 것과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돈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도망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면 결국 도망치고 그에 나는 여기 남을래, 이탈리아에 남을래, 아니면 그냥 남을래 라고 말하니까요. 지금은 디에고, 지금은 일부 러시아 공장에 파견된 북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돈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들은 마치 북한에서 받는 것처럼 월급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게 흥미로워요. 저는 이 입장을 유지하며 높이 평가하는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고 싶고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이중잣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해요. 국제법을 적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보내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그 돈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는 거야. 알겠어. 이건 인간의 거래하는 거야. 즉 네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걸로 이익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네. 클라우디오, 나는 네 말을 기꺼이 들을게. 또한 내부적으로 해외에서의 이런 임무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드디어 기쁘게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유능한 누군가와 함께 통합해 볼 수 있다는 게 좋아. 보통은, 그리고 물론
디에고가 쿠바 의사 문제에 대해 제기한 점들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통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탈리아 회사가 폴란드의 수술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을 맺는 것은 회사이고 돈을 받는 것도 회사야. 쿠바 의사들은 쿠바 국가의 직원이야. 쿠바 정부가 의사들을 어떤 곳에 파견하고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하지. 그리고 그 이탈리아 공장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야. 하지만 당신이 한 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쿠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외부에서는 도끼를 바로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에고나 미르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기업. 이 경우에는 쿠바처럼 사회주의 국가인 국가기업을 상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델리스타인 쿠바가 자기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국가, 즉 기업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점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점을 이해하며 이 부분이 집에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길 바랍니다. 미르코는 중앙집중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은 회사와 쿠바가 자국 직원을 파견하는 나라들과 맺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가 직접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미르코가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동료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그 결과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디에고, 내가 마저 말할게. 내가 잠깐만 마무리할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소수 의견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을 덧붙이고 싶지만 논란의 여지는 없어. 쿠바는 실제로 직원을 두고 있어. 디에고의 말도 이해해. 왜냐하면 국가는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고 국제법상으로도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파견하는 것은 실제로 착취로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전략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즉, 쿠바의 경제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쿠바 경제는 인적 자원을 파견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되기도 해. 맞아.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덧붙이고 싶어. 회사가 자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파견한 곳에서 이익을 얻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이것이 강제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점도 이해가 돼. 그리고 게다가 이건 국가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회사가 아니라 세계의 한 지역에 있는 전체 인구라는 거지. 반박할 점이 많고 이제 디에고의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보이는 것보다 더 단순해. 하지만 이 과정도 함께 통합되어야 해.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쿠바인들이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심리를 느꼈기 때문이야. 바로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있고 우리 제품들이 있고 그것들을 보내서 이익을 얻지만 우리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의 인식은 어떤 걸까? 디에고가 말한 바로 그거야. 실제로 이 메커니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그래 맞아, 내가 월급을 받는 게 옳아, 비록 적더라도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항상 이런 느낌을 갖게 돼. 결국 내가 쿠바와 내 회사에서 버는 돈 모두 쿠바 전체로 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5성급 호텔에 가서 돈을 내면 그 돈이 쿠바의 의료나 교통으로 가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대안시장이 생기는 거야. 한 의사가 나는 가서 1,000페소, 2,000페소를 받지만 내 일의 즉각적인 보상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지. 이건 내 생각에 실패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네가 정말 믿고 있어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만들거든.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아도 완전히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설명을 잘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했던 분석도 공감합니다. 디에고, 미르코의 결론은 여신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들이 국가의 직원이고 국가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물론이고 디에고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외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 인신매매로 간주된 기술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점은,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가 바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주제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내 생각에는 인간적인 면이 단지 감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도와주러 오는 이들도 결국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논리 안에서의 사고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자본주의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사회주의에는 소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특정한 종류의 전략을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당신이 제시한 내용은 완전히 말이 됩니다. 정말 잘 설명하셨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이지만은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법에서 잘못된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어떤 다국적 기업들이 한 국가의 군대 총생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어 아브루마더는 다소 두려운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국제법 체계에서는 국가가 특정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법을 주체가 되지만 기업은 훨씬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해외 주재원들과 함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쿠바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기업을 이용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나라의 기업을 이용해서 쿠바가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법 안에서는 항상 이런 긴장감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바에게는 물론 이것이 단순히 전략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외교적 개입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깜빡했는데 아까 네 말에 추가하고 싶었어. 쿠바에서는 교육에 대한 접근이 보편화된 것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야. 이 15년 동안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살고 일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 중 하나는 특히 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세대들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말이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그 수준은 같은 세대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어. 그 사람들이 그 사회계층에 속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말하는 건 거의 과두정치 계층일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래서 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러 가거나 아니면 유럽 투어를 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90년대 미국에 있는 30살의 쿠바인을 데려다가 남미 다른 나라의 중하층 출신 30살 사람과 비교해보면 말이야. 그리고 문화적 지식, 인지 능력,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방향성 등에서 차이가 엄청났어. 물론 거기에도 비판은 있어. 오늘날 쿠바의 서점에 들어가 보면은 피델 카스트로의 유명한 문구가 보여. 우리는 국민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에게 읽으라고 한다. 하지만 특정 책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검열도 있어. 그 반대도 있어. 아니 네가 말하기에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책들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 책들은 당연히 깊이가 있는 책들이었고 그중 많은 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탈리아에서 검열당한 책들이었어.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푸시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거든. 아니 왜냐면은 이 가까움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나도 이렇게 말할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쿠바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문화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널리 퍼지게 한 것이야.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직 쿠바만 했어.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나는 망설이게 돼.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있는 거야. 즉, 네가 자유가 있는 척하게 만드는 거지. 공부할 자유, 뭔가를 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양한 세계에 열려 있었어. 물론 그건 그 시대의 정치적 감정과 인식에 부응하는 것이었지. 물론 미국 책을 읽으라고 하진 않았지. 하지만 소련의 정치적 영역에는 접근할 수 있게 해줬어. 예를 들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펠트리넬리가 출판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과 펠트리넬리가 카스트로와 맺었던 관계들도 있었지. 그러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쿠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파적인 것도 있고 좌파적인 것도 찾을 수 있어 물론이지만
내 생각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 누군가는 총검의 책을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 타조처럼 머리를 머릿속에 파묻고 외면하긴 어려워. 알겠지? 문화라든지 문해 캠페인 같은 요소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콘도르 작전 시절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유일한 보루였다는 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73년에 칠레에서 아엔데를 몰락시킨 것도 바로 그곳이라는 거야. 쿠바와 동맹을 맺고 무장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를 추진하겠다는 바로 그 생각이야. 그리고 쿠바를 고립시키려는 이런 작업이 칠레에서 쿠데타를 부추기게 된 거야. 그래서 쿠바는 오랫동안 진정한 방벽이었어. 오늘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 답은 없지만 그냥 남겨둘게. 디아스카넬은 쿠바이들과 국제적으로 쿠바의 꿈을 옹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이 유산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야.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탈리아에서는 쿠바를 아주 다정하게 아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든. 모르겠어. 디아스카넬이 그런 인물인지 잘 모르겠어. 이 쿠바 전통의 위대한 계승자가 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야. 예전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봐. 의사 문제에 대한 내 의견도 말할게. 내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로카텔리가 계약에 예를 들었는데 국가를 마치 사기업처럼 대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의사들이 강제로 해야 한다는 거고, 둘째, 사회복지 업무를 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문제야. 즉, 회사의 직원은 폴란드에 가서 유지보수를 하기 싫으면 사직할 수 있고 월급도 받고 이런 식이지. 그래서 내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강제로 해야 한다는 거야. 강제로 해야 하고 안 하면 집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의지로 사람이 갈 수 있을지,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로 이렇게 복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생각엔 이게 가장 작은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의사가 많아야 몇천 명이고 쿠바의 모든 문제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의 문제 중 가장 작은 문제 중 하나야.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했어. 몇천 명의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나무를 베고 러시아인들이 주는 월급을 압류당하는 것.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쪽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순 없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 스테파노 디 도나토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칼과 CG세 사용되는 다른 장소들을 미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쿠바에 얼마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바는 중국인들이 크게 움직인 나라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이나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 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짚을게. 안 그러면 나중에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이 시점에서 러시아 책임자라면, 미국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건 제가 본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간섭을,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도둑이 더 많은 도둑을 만들면 결국 도둑이 두 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저쪽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런 포입에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이건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크림반도, 돈바스,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들, 미국, 베네수엘라, 쿠바까지 생각해보면 중국은 대만을 차지하는데 2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나한테는 그게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고.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1차, 이라크 2차 침공에 반대합니다. 저는 그들의 베네수엘라 개입에 반대하고 쿠바 봉쇄에 반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반대합니다. 저는 하마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한 일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한쪽에 서 있더라도 무조건 당파적으로 보지 말고 각 사안을 하나하나 따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복잡성을 감안해서 클라우디오가 중국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연히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전력 문제로 두 나라와 관계를 맺었던 과정에서 말이죠. 쿠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릭스 회의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남아공의 정전 사태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남아공의 정전 사태는 분명히 제재 때문이 아닙니다. 정전은 매우 산발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만 전체 전력망이나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며 원인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라마포사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중국이 쿠바에도 같은 종류의 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협정에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로이보스 차입과 몇 가지 다른 남아프리카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전력 관리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이건 공식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쿠바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쿠바가 중국에 줄 수 있지만 중국에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소 관리와 현대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발전소들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소련제이지만 실제로 혁신적인 부품들은 서방산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이탈리아 기업의 부품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기업과 프랑스 기업이 있는데 90년대 이 부품들을 정비했습니다. 쿠바의 소련제 발전소들은 결국 재앙이었습니다. 2023년의 우크라이나 무기들과도 비슷하죠. 소련제 무기에 서방과 나토 탄약이 섞여 있는 걸 봅니다. 중국도 쿠바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시내버스는 벌써 15년 전부터 중국산입니다. 러시아산이 아니라 중국산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쿠바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유조선 두 척이 쿠바의 마탄사스 항구에 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18시간 정전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도 인터넷이 계속 끊겼다 연결됐고 마탄사스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0km를 달려서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지만 유명한 친러시아 성향의 이탈리아 선전가가 모스크바에서 살던 습관이 있어서 저를 공격하면서 잊지 마라, 러시아인들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그 사람이 대답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마피아들도 자신들이 아끼는 사람들은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니까요. 이란이 공격받고 마두로가 납치됐지만 러시아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를 지키려다 쿠바인 3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쿠바인들이 러시아인들보다 동맹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반면에 러시아인들은 똑같이 제가 아까 무심코 언급했는데 미르코도 그렇고 디에고도 두 가지 다른 이야기로 언급했죠. 정말 60년대식 영향권입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영향권이고 미국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영향권입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소련의 유산으로 쿠바가 혁명 이후 분리되어 러시아와 다시 연결되었지만 러시아는 이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2달간 쿠바는 러시아에 석유와 여러 옵션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두 유조선이 정말로 도착했다면 그건 정말 예외적인 일일 겁니다. 해상봉쇄, 특히 해상봉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아직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항해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미국에 의해 정지된 유조선들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유조선들은 실제로 쿠바로 가고 있지 않았지만 쿠바로 간다고 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미국에 쿠바로 간다고 신고하면서 정지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 복잡한 상황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에고가 아까 대통령 디아스카넬에 대한 인식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쿠바인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그룹, 약 80% 정도는 소수 그룹과 다릅니다. 80%는 친카스트로파와 반카스트로파로 나뉘지만 모두 혁명 지지자들이며 각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혁명 지지자라고 해서 혁명의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쿠바에서 20%라는 수치는 정확한 비율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바나에서, 아바나 밖에서,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여러 요소들이 합쳐진 것이고, 산체스처럼 쿠바의 모든 것에 명확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쿠바를 미국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식민지처럼 넘기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처럼요.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고 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카스트로, 피델과 라울은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에고와 쿠바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집에서도 나는 피델 편, 나는 라울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선 그들이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울은 항상 더 실용적이었고 부분적인 민영화 개혁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피델은 항상 대중운동과 대규모 행사, 심지어 실패한 행사까지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예를 들어 실패한 사탕수수 캠페인처럼 몇백만 톤을 달성해야 했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델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피델은 혁명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처음으로 한 개혁, 즉 몰수한 땅은 바로 그의 어머니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정치인이 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사유재산을 잃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쿠바 혁명가들의 사고방식, 특히 이 특정한 점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사고방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시험해봤습니다. 반면 디아스 카넬은 현재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입니다. 그는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쿠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평가받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도력, 즉 피델이 가졌던 그 결단력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델이 있었더라면, 피델이 있었더라면. 재미있는 점은 각자가 이 말을 하면서도 모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저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저는 조사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말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 이런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무언가를 할 때 비록 실수했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이 지금 쿠바에서는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2015년에 저는 뉴욕에 있는 쿠바 지사 대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방에서 빨간 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 전화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피델 카스트로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자유시장과 혁명의 모든 성과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슬퍼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몇몇 쿠바의 젊은이들 혹은 덜 젊은이들, 지금쯤이면 그녀는 30살쯤 되었겠죠. 그때 G4의 대표로 유엔에 있었던 쿠바 외교관이었는데 23, 24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에고가 말했던 문화와 연결된 혁명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유리 가가린처럼 무엇이든 접근할 수 있었죠. 이것은 초기 소련의 한 부분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금쯤 30살이 되었을 그녀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많은 쿠바 젊은이들처럼 두 가지를 통합하고 사회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노인들을 돌보는 것. 며칠 전 줄을 서 있을 때 노인이나 임산부가 오면 바로 먼저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도 있어요. 여기 뒤쪽 아바나 대학교 계단 근처에요. 몇 달 전 시작된 장애인 관련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탈리아 식당에서 장애인들이 서빙하며 일하는 시기예요. 쿠바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에 관한 이야기, 교통보조금 같은 이런 시스템도요. 보시다시피 쿠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복잡하고 쿠바의 상황 자체도 복잡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처럼 시장 경제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를 이해하고 누릴 교양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쿠바가 이탈리아처럼 될 거라 생각하지 나이지리아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처럼 하는 것, 즉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없고 몇몇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나올 쪽에서는 참고로 카스트로, 바로 당신이 언급한 그 노선이 라울 카스트로의 노선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된 후 일주일 전에 투자를 개방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쿠바인들, 즉 며칠 전부터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쿠바인들이 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긴급 상황에서 한 조치이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쿠바에서 상품들은 어떻게 유통되나요? 이와 관련해서 당신이 어떤 상품을 사러 가면 가격이 저렴해서 50개를 삽니다. 마치 5년 전 이탈리아에서 축구 경기 티켓을 사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걸 더 비싸게 되팔죠. 그걸 되파는 사람들은 주로 관광객이나 다른 외국인 계약자들에게 되팝니다. 결국 당신에게 도착하는 제품은 이렇게 됩니다. 쿠바에서 달걀 한 개가 33센타보 33센트였는데 지금은 달걀 한 판이 2페소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2~3천 페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정부에서 사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전부 다 사서 다시 팔아버립니다. 오늘 저는 경찰관, 그러니까 사실상 쿠바의 재정경찰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특히 젊은이들, 대부분이 범죄와 연관된 같은 사람들이긴 한데 전부는 아니고요. 이들이 이제는 3번씩이나 되팔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엄마가 보조금 덕분에 거의 무료로 우유를 사려 해도 혁명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원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되팔아서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반대편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죠. 젊은이들은 이탈리아인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경제가, 그리고 현재의 경제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한가운데 있는 섬의 실제 경제가 군사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쿠바도 한때 식민지였죠. 쿠바 사회가 반인종 차별적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흑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크레올,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쿠바인들은 내일이라도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디에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쿠바인들이 피델에게 가지는 충성심 중에서 얼마나 정직한 것이고 또 얼마나 50년 동안 세뇌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교육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영웅에 대한 순수한 이야기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갖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50년대 러시아인에게 스탈린이 위대하냐고 물으면 정말 위대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탈스탈린화가 시작됐죠. 앞으로 20년 뒤 그런 인물이 없다면 쿠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견을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즉 하나의 인식이며 하나의 추론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데이터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때로는 인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은 심리학자에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식의 영역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연히 리더의 낭만화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과도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너를 구해주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납치범에게 더 가까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따라가고 싶은 욕구도 있죠. 한 대륙의 역사를 바꾼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를 들어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는지. 물론 쿠바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혁명 이후에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도요. 아이들은 그 교과서가 있었고 교과서에서 한 아이가 볼리바르, 예수, 그리고 차베스에게 포옹받는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겸손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념화된 교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안하지만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파시즘이든 아니면 극좌 공산주의 인형이든 결국 똑같은 것들로 귀결된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아니요. 분명히 아주 강력해야 하는 상징주의의 구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기억나 이걸 말씀드릴게요. 혹시 클라우디오 이걸 습격을 줄게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혹시 누가 기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그들이 학교에서 그 노래를 부르거나 발음하라고 해서 그래요. 음, 아, 볼리비아에서 기본적으로 볼리비아에서 했어요. 볼리비아에서 체게바라가 죽었고 바다에서는 카밀로가 죽었어요. 불도 없었고 바다에서 카밀로가 죽었고 볼리비아에서는 타니아가 죽었어요. 카밀로는 바다에서, 타니아와 체는 볼리비아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말해봐, 스페인어로. 나는 이 말을 스페인어로 듣고 싶어. 그리고 혹시 알아들을 수 있을지. 이 친구는 마드리드 출신이야. 잠깐 스페인어로 말해줄 수 있어? 카밀로는 바다에서 죽었고 볼리비아에서 타니아, 체,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본보기를 따를 거야. 들어봤어? 이 노래?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 너는 들어본 적 있어? 모두에게 감사하는 노래야. 카밀로는 바다에서, 볼리비아에서는 타니아와 체가 죽었어. 우리는 그들의 본보기를 따를 거야. 지금은 70년대 혁명 이후의 학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녀가 선생님인가요? 게다가 네, 중학교 선생님이고 사실 기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가 아바나라서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아바나 밖에서는 사람들이 수치로 요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요소예요. 이제는 마체테로 나무를 자르고 장작으로 요리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먼저 말해야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요소들은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차베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비슷해요. 당신이 차베스가 누구였는지, 그의 스타일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가졌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를 거스르려는 것이죠. 카스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 말이에요. 라울은 클라우디오가 말했듯이 예를 들어 민영화를 많이 촉진했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라울이 대통령이었을 때 말이에요. 쿠바는 아주 의미 있는 일련의 경제 개혁을 했어요. 에추알리사시온이라고 알려진, 즉 사회주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이었죠. 라울에 따르면 그 모델이 이미 꽤 나이가 있었다고 해요. 이 개혁들은 단순히 민간 주도와 자영업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업가 정신에도 공간을 열어주었고 프로젝트 수도 늘렸습니다. 얘들아, 너무 길게 말하지 마. 나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자. 그 문장을 말해줘. 네가 말했던 그 문장, 마르에서 카밀로가 죽었고 볼리비아에서 타니아와 체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세 사람의 본보기를 따를 것이다. 들어본 적 있어? 알고 있어? 그래. 이미 전에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유명해. 아직도 유명해. 아주 유명해. 아직도 아주 유명하다고 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 타마라 분치. 타마라 분치, 물론 타니아와 타마라 분치. 그리고 왜 이게 바로 그 이유였을까? 내가 에콰도르에서 일할 때 콜롬비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파르크 48 전선이 활동하던 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그 지역에서 일할 때 이런 임무에서 도망친 쿠바 의사들이 내게 말했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학교에 가면 국기 앞에 서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죠. 이것은 쿠바를 위해 목숨을 바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카스트로의 리더십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스스로 팔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가 무너진다면요.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처럼 내부 변화로 인해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요. 해방된 노시도. 내부적인 그런 과정이 없다면 쿠바가 무너진다면, 왜냐면 지금 쿠바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마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지막 남은 다른 가능성의 불꽃이 꺼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산파울루 포럼은 댓글에서 누군가가 언급했듯이 90년대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누라, 차베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다른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미르코, 두 번의 사이클에서 핑크타이드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항상 한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 쿠바는 출발점이자 돌아오는 지점이었고 거대한 이념의 흐름이었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끝까지 버틴 곳이었지. 만약 쿠바가 무너진다면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는 이 거대한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지만 이미 한번 무너진 적이 있지. 베네수엘라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 아니면 내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알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이 순간에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쿠바가 무너질 가능성, 쿠바가 쓰러질 가능성을 막거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리고 차프 이후, 멕시코 이후, 지금 이 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클라우디오가 묻는데 가봐. 단순히 내가 요즘 만나는 쿠바인들이 내게 말해준 것들이야. 그런 거지.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현대화하고 수정해야 해. 특히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옳고 잘 작동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거야.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2026년에 맞게 현대화되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거지. 나는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 특히 35세, 45세, 50세쯤 되는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말이야.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옳은 점들이 있어. 이 라이브에서 디에고와 함께 많은 것들을 언급했지. 하지만 업데이트가 필요해. 분열하거나 남의 정원이 되어서는 안 돼. 여기선 칼보다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처럼 될 위험이 있어. 맞아. IT처럼 될 위험이 있어. 반면 쿠바는 수십 년간, 지금은 덜하지만 항상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지. 디에고가 말했듯이 모든 어려움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보루였지. 실제로 기대 수명 같은 몇몇 사회적 지표에서는 희망이 있었어. 그리고 다른 지표들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의 500분의 1밖에 없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2026년에 맞춰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해. 그리고 오래된 문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지. 영구혁명. 계속해서 반복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할게. 나는 그들이 거기서 가진 시스템을 전혀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소련 체제와 관련된 모든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또 그 체제를 원하지 않게 되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길 바라고 외부의 간섭이 없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디오가 그곳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그는 이번에 연대의 임무를 수행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클라우디오가 충전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가져왔거든요. 물론 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죠. 제 생각에는 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모로코 지진 때도 그렇게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의료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제가 그 체제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요. 저는 친미파든 친쿠바파든 트로츠키주의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고통이 있다면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저는 도울 겁니다. 누가 아주 극우파라고 생각하든 진흙탕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또 누가 아주 극좌파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은 이념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렸네요. 저는 어쨌든 여기 검증과 알림의 임무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또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현장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임무를 지원하고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 활동도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미르코가 언급했듯이 이건 휴대용 접이식 패널입니다. 충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방금 전에도 하나를 사용해서 휴대폰과 손전등을 충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듯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연대 호송대도 함께 있는 시기이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그것도 이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쿠바 전역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 일도 포함되지만 저는 그 호송대의 일원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의 일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임무입니다. 미르코, 저는 자주 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에게 공간을 내주고 기회를 주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항상 자율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를 따르거나 혹은 디에고를 따르는 분들도 현장에서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비행기, 음식, 여러 가지 것들이 비용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임무를 지원해야 하며 이번 경우에는 이 연대 활동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휴대폰과 손전 등을 위한 20개의 접이식 패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점을 꼭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 너도 거기 가야 해? 아니, 내 말은 패널 비용. 클라우디오가 미리 냈던 패널 비용 말이야. 그는 배처럼 모든 걸 미리 냈지. 그래서 그게 이야기야. 저는 디에고 바티스테사, 클라우디오 로카텔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이단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주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다니엘 레모로, 폰타나 그리고 란자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약간 정치적으로 또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미신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추락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아마도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디테일, 예를 들면 두 발의 미사일 발사나 디에고 가리시아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큰 그림은 보지 못합니다. 감사드리며 좋은 밤 되세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